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날은 유난히도 따뜻한 봄날이었다.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서는 정성껏 키운 제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하늘은 그렇게나 푸르렀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다. 며칠 전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떠밀고 있는 걸까? 눈앞이 캄캄해졌다. 말을 삼키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 표정에는 확신만이 가득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듯한, 이미 수차례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뭘 더 말할 수 있을까? 자식의 입에서 요양원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고 싶었다. 내가 아직은 가족의 일부일 거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말은 곧 동의한다는 뜻이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도 아무도 나를 두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은 거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하는 걸까? 예전에는 내가 가정을 책임졌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단 말인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나이가 들면 참는 게 익숙해진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요양원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아버님, 여기는 시설이 좋고요. 간호사도 친절하다고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편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편하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편해지기 위해 나를 보내려 하는 것이었다. 그래, 그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괜찮다고 해봤자 그들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이 쓰렸다. 며칠 뒤 나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적막했다. 손주들은 태블릿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높게 솟은 철문이 왠지 모르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이곳에서 나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걸까?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여기 오시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나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걸어갔다. 눈앞에는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는 노인들이 보였다. 다들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건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가 아니었다.
기다림이었다.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고 점심을 기다리고 저녁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기서 나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그렇게 나는 그곳에서 첫날을 보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냄새도 익숙한 소리도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곳에 진짜로 적응할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자 현실이 더 명확해졌다. 요양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식사, 10시 운동, 12시 점심, 3시 휴식, 6시 저녁, 9시 취침. 모든 것이 딱딱하게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나는 중얼거렸다. 여기는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여기서 지내다 보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다.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이제 적응하셔야죠. 그냥 조금 더 계셔보세요.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들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곳에서 버티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 나 혼자 결정해야 했다. 나는 이대로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도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다. 마치 이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정리했다.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요양원의 직원은 나를 붙잡았다. 어르신, 갑자기 이렇게 나가시면 위험해요. 가족과 상의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다. 아들은 이미 나를 포기한 것 같았다. 그들의 바쁜 삶 속에서 나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돌아온 순간 공기가 낯설었다. 내가 살던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오래된 음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5개월 동안 비워두었던 집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아무리 전등을 켜고 창문을 열어도 이 공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듯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동안 요양원에서조차 남들에게 의존했었다. 스스로 밥을 해 먹지도 않았고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줬다. 이제 다시 모든 걸 혼자 해야 했다. 그런데 정말 가능할까?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를 시험했다. 시장을 보러 가려 했지만 장바구니를 드는 것조차 벅찼다. 겨우 걸어가긴 했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는 일이 힘들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이제는 큰 도전이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문득 아내가 떠올랐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전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챙겼을까? 그녀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넘겨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다시 요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들기 일쑤였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챙겨야 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봐도 별다른 반찬이 없었다. 대충 라면을 끓이려 했지만 끓이는 동안 깜빡하고 가스불을 꺼놓지 않았다. 이러다 언젠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사람과의 단절이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싫든 좋든 다른 사람들과 부딪혔다. 아침에 인사를 나누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작은 이야기라도 나눴다. 그런데 집에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다. 벽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시간이 몇 시간씩 사라져 있었다. 그러다 결국 몸이 아팠다.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았다.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며칠을 버티다 보니 몸이 더 무거워졌다. 기운이 없어서 밥도 거르고 누워만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거울을 보았다. 말도 안 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얼굴은 헬쑥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순간 스스로가 한심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서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를 하고 있었다. 경로당이었다. 한 번도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곳. 평생 그런 곳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이 부러웠다.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까? 속으로 고민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 오셨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여기서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노인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와요. 처음 오면 다들 어색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경로당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였다.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바둑을 두는 사람, 뜨개질을 하는 사람도 보였다. 몇몇은 나를 힐끔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한쪽에서 차를 마시던 한 노인이 손짓했다. 여기 앉아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자리를 잡았다.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비슷한 사연들이 많았다. 나는 자식들한테 배 끼치기 싫어서 혼자 살다가 여기 나오기 시작했어.
요양원 갔다가 적응 못해서 다시 나왔지.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혼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을 자주 찾았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생활에 스며들었다.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때로는 장을 보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낯설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함께 온 사이였다. 내가 완전히 그들과 어울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내게 물었다. 그런데 뭐 잘하는 거 있어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했던 건 뭘까?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 수십 년간 서류를 다루고 행정 업무를 맡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류 정리 같은 건 좀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럼 우리 복지 신청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복지 신청이라니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니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복지 신청을 돕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었다. 기초연금, 생활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게 다 가능하다고? 박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물었다. 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 나는 매주 복지 상담을 맡기로 했다. 그동안 외로움만 느끼던 내 삶에 작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지만 생활이 길어질수록 작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왜 맨날 같은 사람이 청소해? 나는 설거지를 못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사소한 일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결국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도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역할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들 탐탁지 않아 했지만 결국 의견을 모았다. 한 사람에게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교대로 역할을 맡기로 했다.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장을 보러 가기로 했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남아 있었다. 김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가 점점 더 아파지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요. 그는 손을 저었다. 병원비가 부담돼.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아플 수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면 이 공동체가 과연 안전할까? 그날 밤 나는 다시 모두를 모았다. 우리 공동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모두가 조용했다. 공동 기금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나는 다시 한 번 말을 이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요양원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플 때조차 혼자 해결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하지만 맞는 말이야. 우리 이제 서로를 책임져야 해. 그렇게 우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모으기로 했다.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쓰기엔 충분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김 할아버지는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박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해졌다. 혼자 시장을 가기도 어려워졌다. 이제 나도 끝인가 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최 할아버지가 나섰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도와주지. 시장 볼 때 같이 가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그렇게 우리는 역할을 조금씩 나누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 한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이제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다. 김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우리 모두는 마치 가족을 기다리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김 할아버지는 피곤한 듯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검사를 잘 받고 왔네. 우리 공동체가 처음으로 함께 만든 기금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다. 나는 문득 요양원에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 할아버지는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간병인에게 떠넘겨지고 정해진 치료를 받으며 지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아픈 동안 같이 걱정했고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럼 이제부터 김 할아버지가 회복할 때까지는 다른 분들이 식사 담당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내 말에 이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내가 하겠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나고 또 다른 할머니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동기금이 한 번 쓰이고 나니 다음에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우리는 돈을 모았지만 한 사람의 치료비를 계속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나는 깊이 고민했다.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늘려야 했다. 작은 건강 관리부터 생활 속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까지. 운동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좋지. 아침마다 가볍게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체조도 해보자. 그리고 한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짐이라도 놔주면 좋을 텐데. 그러자 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나 한때 한의원에서 일했었는데 기본적인 것 정도는 도와줄 수 있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역할을 정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건강을 체크하고, 누군가는 영양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재정 관리를 맡았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맡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더 체계적인 공동체가 되어 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우리는 첫 번째 큰 갈등을 맞이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로 한 지도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소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나는 서류와 행정적인 일을 맡았고 이 할머니는 식사 준비를, 최할아버지는 건강관리를 담당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가족처럼 변해갔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도대체 왜 맨날 같은 사람이 청소를 해야 해? 갑작스러운 언성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박 할머니는 우리 공동체의 초기 멤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만이 많아 보였다.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맞는데 나는 매번 내 차례가 오면 걸레질까지 해야 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간단한 정리만 하고 끝내는데 왜 나만 바닥을 닦아야 하냐고.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나도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박 할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누군가는 간단한 정리만 하고 지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힘든 일을 맡고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불평등한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 다시 역할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일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처음에 역할을 정할 때는 그냥 되는 대로 정했었지. 이제는 다시 조율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 내 역할을 조정했다. 힘든 일을 번갈아 맡도록 하고 개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리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일로 인해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로당 생활이 안정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공동기금으로 모아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예산이 빠듯해졌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몇 달 안에 적자가 날 거야. 나는 머리를 싸맸다. 경로당은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운영비가 부족하면 이곳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럼 우리 각자 조금씩이라도 더 내면 되지 않나? 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우리가 내고 있는 돈도 빠듯해. 다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더 부담을 주는 건 어려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우리 직접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돈을 번다고?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우리 각자 재능이 있잖아요. 이 할머니는 요리를 잘하고, 최 할아버지는 한방에 대해 아시고, 나는 서류 정리를 잘하고, 이런 걸 활용해서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내가 반찬을 만들어서 팔아볼까?
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반찬을 잘 해먹지 않으니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열면 괜찮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간단한 건강 체크 같은 걸 해볼까 싶네. 최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는 한의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기본적인 건강 상담 정도는 가능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나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면서 서류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복지 신청 같은 걸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요양원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다. 샵 첫 번째 도전, 그리고 좌절. 처음으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려던 날, 예상과 다르게 손님이 거의 없었다. 이 할머니는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았다. 우리 동네에서 반찬 가게가 통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네.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민했다. 이유가 뭘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방식이 너무 구식이었다. 동네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홍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한테 연락해봤다. 요즘엔 반찬 가게 같은 것도 온라인에서 주문받을 수 있잖아.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결국 간단한 블로그와 SNS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올리니 놀랍게도 반응이 왔다.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걸 하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점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다음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반찬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주문을 받기 시작하자 한두 명씩 반응이 오더니 점점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었고 최 할아버지는 건강 상담을 하며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한방 치료를 도왔다. 나 역시 복지 서류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맡으며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경로당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부족했다. 더군다나 나이 들어 직접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매일 반찬을 만들고 상담을 하고 한방 치료를 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혹시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나는 깜짝 놀라며 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 우리가 운영하는 공동체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짤막하게 소개되었는데 그 기사를 본 신문사에서 직접 취재를 오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우리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면 좋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나쁜 방향으로 해석되면 곤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기회를 잡아보기로 했다. 그날 오후 기자가 찾아왔다. 우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기자는 매우 흥미로워하며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가려고 했지만 결국 여기에 남기로 하신 거죠?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다 정해진 시간에 움직이고
정해진 패턴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지대로 살고 싶었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메모를 했다. 며칠 후,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문 기사를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모델이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구청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뻤다. 우리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네. 최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우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불편함도 따라왔다. 구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어르신들, 이런 공동체 운영 방식이 참 신선합니다. 혹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고민했다. 공식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경로당 운영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이 바뀔 수도 있었다. 지원받으면 좋은 거 아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점이 걱정이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규칙이 따라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경로당을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고. 어느 날 경로당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찾아와 말했다. 여기가 복지센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되면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할 수도 있어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다. 이곳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었는데 만약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깊이 고민했다. 그때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진짜 집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멈칫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구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곧장 구청과 미팅을 잡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구청 측에서는 우리가 원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제안을 해왔다.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공동체 운영 방식도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나는 한숨이 나왔다.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경로당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옮겨야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게 만든 공동체를 행정의 틀 안에서 운영할 수도 없었다. 우리 방식대로 운영하면서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구청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 방법이라면 별도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영리 단체라니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도 운영비를 충당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공식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이걸 하면 우리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 행정적인 절차가 많아질 텐데 우리 중에 그런 걸 처리할 사람이 있을까?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류 정리는 원래 제가 잘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결론이 났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정식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경로당이 사라진다면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새로운 공간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지금으로선 모자랐다.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어르신들, 혹시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동안 신문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방송이라. 처음엔 다들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내가 설득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우리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방송 촬영을 허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메라가 우리 공동체를 비추기 시작했다. 촬영 당일 우리는 예상보다 더 긴장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어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이 할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할아버지는 건강 상담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나는 복지 신청을 도와주는 장면을 찍으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했다. 기자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엔 요양원에 가려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제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바둑을 두며 이야기하는 모습,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도와주는 손길,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방송은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방영되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심지어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놀란 건 방송 이후 후원과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여러분 같은 공동체를 응원하고 싶어요.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기부금이 모이면서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새로운 공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기존의 경로당처럼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을 원했지만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방송 이후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면서 몇몇 주민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에 빈 상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한 주민이 제안했다. 우리는 곧장 그 장소를 보러 갔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늑한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경로당보다 훨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원했던 곳이야. 다들 기뻐했지만 문제는 임대료였다. 기부금과 후원금이 모였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제 진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할 때야.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반찬 가게를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건강 상담과 복지 서류 대행 서비스도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반찬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우리가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면 어때요? 이 할머니는 처음엔 자신 없어 했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실버 공동체 반찬 서비스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 몇 명이 주문을 했지만 점점 입소문을 타고 주문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할아버지는 가끔 한방 찜질 서비스도 병행하며 방문 고객들을 늘려갔다. 나는 복지 상담을 계속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자립해 나갔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한 달 후, 우리는 새롭게 얻은 공간의 운영을 두고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이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다른 노인들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너무 바빠질 텐데.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우리는 처음에 단순히 서로를 돕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규모를 키우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운영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때 최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잊지 않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너무 욕심내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을 다른 곳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실버 공동체 운영 가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정리했다. 이 자료를 구청과 공유하고 관심 있는 다른 지역 공동체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또 하나의 변화를 맞이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의 공동체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반찬 서비스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복지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찾아왔다. 우리는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고 덕분에 새 공간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우리보다 젊은 5060대 어르신들이 공동체를 찾아왔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막 은퇴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힘들어요. 저희도 뭐라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처음엔 고민했다. 우리 공동체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기존의 방식이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 공동체를 만들 때와 같은 이유였다. 혼자 살고 싶지 않아서 함께하기 위해 모였던 것. 결국 우리는 새로운 멤버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다. 각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멤버들은 반찬 배달, 복지 상담 보조, 건강관리 지원 등 여러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활력을 띠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녀들의 반대. 어느 날, 한 멤버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딸이 자꾸 여기 그만두라고 해요. 왜 굳이 힘든 일을 하냐고. 우리 중 몇몇은 가족들의 반대를 받고 있었다. 자녀들은 우리가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길 원했고,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며 일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차라리 가만히 쉬는 게 낫지 않냐고 하더라고. 나는 깊이 고민했다.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결국 우리는 가족들을 초대하기로 했다. 한번 와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오픈데이를 열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초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반찬을 함께 만들고 건강 체크를 받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그날 많은 자녀들이 처음으로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 보이네요. 요양원보다 훨씬 활기차세요.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자 우리는 더 당당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공동체는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루었다. 자녀들의 이해를 얻은 후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작은 모임이 아니었다. 지역 사회에서도 주목받았고 다른 도시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에서도 비슷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끼리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온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우리는 직접 운영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다. 공동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역할을 어떻게 나누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새로운 멤버를 받을 때의 기준, 이 모든 경험을 문서로 정리했다. 그리고 지역 구청과 협력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몇 개월 후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처음엔 단순히 요양원을 가지 않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노후의 삶을 제시하는 길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다. 이제 우리는 경로당이 아닌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침마다 모여서 운동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역할을 나누며 생활한다. 이제 더 이상 노후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다. 누군가 내게 묻는다. 요양원 대신 공동체를 선택한 게 후회되지 않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전혀요.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이 방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요양원 대신 공동체를 선택한 게 후회되지 않나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불안했다. 처음엔 이 선택이 맞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하고 점심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살피며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삶이다. 누구도 우리를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요양원의 벽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삶.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공동체가 또 다른 곳에서도 시작될 것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다. 마당에서 반찬을 준비하는 이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체조를 하는 최할아버지가 손을 흔든다. 그리고 나는 웃으며 생각한다. 아, 나는 지금 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